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계열적 합평 자연계열 예상 문제 및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한 이틀 간격 내지는 3일 간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 수업에서 하는 거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는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건 10월 14일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너무 작은 화면이니까 잘 글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뒷부분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자, 제시문이랑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통일장 이론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의 통일장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한 이론, the theory of everything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 우주의 근본 물질과 근본 법칙을 기술하는 이론을 뜻한다. 현재 입자 물리학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다. 이 중에서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은 클래쇼, 살람, 와인버그 이 세 사람에 의해 1967년에 약 전자기 이론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강한 상호작용과 통합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며 중력은 양자역학적인 이론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장 이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시문이에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의 합사건 A 합 B는 A 또는 B 중에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행의 결과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사건 A 합 B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행의 결과가 A와 B의 합집합인 A 합 B의 원소가 됨을 의미한다. 표본 공간 S의 사건의 열 A1부터 A 무한대까지의 전체의 합사건을 유니온이라고 읽기도 해요. 합집합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사건의 열 A1부터 A 무한대까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뒷부분의 제시문은 좀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제시문은 통일장 이론에 대한 얘기를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배웠겠지만 통일장 이론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통일장 이론의 이제 현재 어떤 형태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려대학교 문제는 제시문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각 제시문에서 주제가 되는 단어들을 갖다가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 혹은 집합에서 나오는 내용 A 합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본 공간 S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확률 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굳이 경계를 나눌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 수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지시문을 보도록 할게요. 정보 단어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물론 중학교 기술 내지는 공업, 기가죠 지금은 정확하게 그런 과목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디지털 논리회로의 일종으로 그림의 표준 논리 기호에 나타낸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으로 구성된다. 오화 게이트는 하나의 진리표에 따라 동작하는 논리합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게이트의 입력을 A와 B, 출력을 C라 하면 OR 게이트 본문 이미지 1의 논리식을 구현한 것이다. 논리 게이트에서 출력 전압이 높은 상태를 1, 즉 참이라고 하고 낮은 상태를 0, 즉 거짓이라고 할 때 OR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입력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참일 때 출력은 참이고 입력값이 모두 거짓일 때만 출력이 거짓이 된다. 즉 OR 게이트는 두 입력의 최대값을 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반대로 AND 게이트는 두 입력의 최소값을 구한다. 자, OR 게이트예요. 디지털 논리 회로.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전자공학 쪽 전공하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인데 이런 게이트들 뭐 오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엑스오아 게이트 뭐 얘네들이 합쳐져서 이제 뭐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가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플립플롭, 렛치, JK 플립플롭 뭐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즉 반도체로 갔다가 갑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인풋, 입력단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출력단 부분이 됩니다. 진리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무엇이 되면 1이 있으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1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오아 게이트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합집합과 동일한 형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제시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4번입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말하였고요.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과 각 학자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이 고려대 면접이 가장 특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연세대 면접도 고려대 면접과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형태, 즉 다시 얘기하면 교과 통합 형태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문과 형태의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 연대와 비교했었을 때 고려대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하나 둘 낍니다. 안 배웠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려대에서 인문계열 형태의 제시문이 주어졌다.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제시문 안에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1990년 5월 22일 남북 예멘이 통일을 선포했을 때 세계는 이슬람교를 기초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해온 북예멘과 사회주의 체제를 걸어온 남예멘의 이념적 장벽을 허물고 합친다는 유례없는 사태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 간의 갈등과 불신,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통일 4년여 만인 1994년 5월 4일 내전으로 폭발하였고 5월 21일 남예멘의 분리 독립선언으로 재분단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7월 7일 북예멘군은 남예멘군의 최후 거점인 아덴을 함락시켜 10주간에 걸친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 체제에서 이탈하려던 남예멘 측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국력이 우세한 북예멘에 의해 무력 재통일되었다. 이와 같은 작금의 예멘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한 통일에 유의할 만한 시사점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사회 과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 통일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이제 세 국가를 배웠었어요. 예멘과 독일과 우리나라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베트남도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남아 있는 상태네요. 예멘도 통일이 되었고, 독일도 통일이 되었어요. 우리도 언젠간 통일이 되어야 하겠죠. 두 가지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 이런 형태는 아니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되긴 할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각자의 생각이니까 어떤 게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제시문 5에서는 다른 내용을 갖다 얻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형태의 제시문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의 제시문이 남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섯 번째 제시문입니다. 슈베르트의 고향곡 8번 미안성은 워낙 미안성이란 제목이 유명해서 슈베르트의 미안성 작품은 이 곡이 유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가 1818년 이후에 작곡한 곡 가운데는 미완성작이 적지 않다.
또 교향곡의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미완성으로 완성된 곡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왜 유독 이 곡만이 미완성이라는 표지가 붙은 채 누구나 사랑하는 명곡이 되었을까? 여기서도 어떤 지식을 얻기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을 그냥 한번 보시면 하면 됩니다. 7번째 제시문이에요. 세계의 7대 수학 난제는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2000년 5월에 발표한 문제로 당시 미해결된 7가지 수학 문제를 일컫습니다. PMP 문제, 호지 추측, 푸앙카레 추측, 리만 가설,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 나비의 스트로크 방정식, 버치, 스위너턴 나이어 추측을 말합니다. 이 중 푸앙카레 추측은 그레고리 페럴로만에 의해 증명이 되었고요. 수학 난제는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난제의 수도 지정되는 시기마다 달랐다.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있죠.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레고리 페럴로만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푸앙카레 추측을 해결한 형태를 갖다가 보였고요. 워낙 유명 인사가 돼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웬만한 인터뷰는 고사하고 열심히 수학 연구를 했던 걸로 유명한 인물이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방송국들이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거절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풀렸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 정도에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2000년도에 난제 7가지가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양밀스 질량간극 가설에 대해서도 풀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기사가 꽤 나왔었는데 서울의 K대학에 계신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석자 교수님께서 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검증 기간 2년 정도 거치고 후속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풀이에 오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이제 7가지 문제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없죠. 물론 왜냐하면 이 전에 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문제들도 그 전에는 난제에 속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문 1번부터 3번에서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아니면 혹은 사자성어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물론 단어만 말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사자성어 내지는 속담도 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를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제시문 1번에서 이제 통일장 이론, 2번에서는 합집합, 3번에서는 오화 게이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통합과 통일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선택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요, 천리동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천리동풍. 자, 천리동풍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 멀리 천리까지 같은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천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바람이 분다? 의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천리에 걸쳐서 같은 바람이 계속 분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이 통일돼서 천리나 떨어진 곳까지 같은 바람이 분다. 통일된 상태를 말하는 형태의 사자성어가 되고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고어 내지는 이제 뭐 잘 알려진 형태의 내용으로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거동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수레 거자입니다. 자동차 할 때 그 차자처럼 쓰지만 수레를 의미해요. 차나 거로 읽을 수 있어요. 거동괴. 아이고 잘못 썼네요. 순서가. 자, 거동괴.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요, 수레의 너비를 같게 한다는 겁니다. 즉 수레의 바퀴 사이의 너비를 같게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수레의 너비, 그러니까 수레의 바퀴 사이의 너비를 다르게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물론 쉽게 지금 형태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차나 전철 같은 탈 것에서 선로 사이의 간격, 즉 두 개의 간격, 평행선처럼 쭉 나가고 있는 기차 선로의 간격 사이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계를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진 않네요. 근데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협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하철이라든지 열차를 비교해 보면은 그 폭이 상당히 작은 걸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넓죠. 자, 그래서 통일된 나라는 어쨌든 같은 규격의 무엇인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거동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서동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글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 같은 글자를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통일된 나라는 같은 글자를 쓰겠죠. 뭐 이제 동양적 사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예,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언어가 통일도 안 돼 있고 4개 이상의 언어를 쓰고 바이랭귀얼인 형태의 나라도 꽤 있으니까요. 무조건 같은 글자를 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나라가 통일되면 이제 같은 말, 같은 글을 쓴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단어를 씁니다. 이 둘을 합쳐서 그냥 거동계, 서동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의 단어가 제시문 4의 주제와 부합하느냐, 이 이유를 들어라. 일단은 첫 번째 제시문에서 나오는 답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통일, 뭐 합친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로 갖다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이 제시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정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지방자치란 말 자체가 다의적 다의적 형태의 단어예요. 뜻이 의미가 여러 개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생성되어 오는 과정, 그다음에 발전되어 온 과정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정의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 근데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형태로 갖다 나뉘게 되는데, 뭐 주민자치, 단체자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은요, 정치적 의미의 형태와 법률적 의미의 형태로 갖다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 의미의 자치, 지방자치는 누구랑 누구냐면은요, 자치단체랑 주민과의 관계예요. 물론 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어떻게 해석을 했냐에 따라서 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적 형태는 이 자치단체 국가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지방 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요, 국가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중앙 정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의사랑 책임하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처리한 제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법률적 형태는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갖다 두는데,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다가 얻어요.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다 얻고 일정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 성격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격을 갖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세 봉건제도 형태로 갖다 보게 되면 각 그 지방들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합니다. 아예 하나의 국가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 민족국가 형태로 갖다 발전하게 되죠.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는 하나의 통일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시문 1번과 부합한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통일된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쪼갰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도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다 일일이 임명했었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쪼개진 형태로 볼 수도 있게 되겠죠. 하나하나 각자 이제 주민들이 선출하고 하는 형태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1번과 부합하지 않죠. 2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갖다가 논리를 전개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갖다 보려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고려대학교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주제가 되는 단어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시문을 작성을 하고 문제를 만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2번 문제와 같은 형태는요, 정답을 정하지 않고 만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대의 입장으로요. 이때 여러분들이 답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바꾼다라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의 답의 논리가 잘못됐는지를 꼭 파악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상충하는 가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문 4에서는 지방자치가 이제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다음에 5번은 통일을 갖다 하기 위한 과정에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뭐 종교적 입장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3번 문제도 2번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요. 단순하게만 겉모습으로만 핥았을 때는 뭐 종교, 이념, 뭐 이 부분이 상충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5번에 해당되는 문제지 4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4번과 5번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 예. 스스로 결정하는지 아니면은 무력으로 갖다 결정되었던지 뭐 이런 형태로 갖다 가는 답들이 필요해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문 1번, 6번, 7번에서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혹은 사자성어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1번 제시문이 통일장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통일장 이론이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제시문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주된 주제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에 7번은 7대 수학 난제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즉 여기서는 뭐 미완성 형태, 아직 뭐 불완전한 형태,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형태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의미의 답이 오시면 됩니다.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중도 반단 내지는 중도 반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길이 끊겼다라는 의미인데 뭔가 하다가 이제 멈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한 일을 깨끗하게 끝내지 않고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끝낸 형태, 미완성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중도 이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한번 글자가 단자라든지 패자가 쓰는 게 너무 좀 그래요. 뭐 단자 이거 뭐 4개 붙고 막 이상한 형태로 갖다 쓰게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단자인데, 예. 끊을 단 뭐 이 형태거든요. 단절한다 할 때 쓰는 그 단입니다. 중도입회 같은 경우는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중도입회 4글자로만 끊어서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뭐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중간에 이제 관둔다라는 의미로 쓰는 형태의 단어이기도 해요. 뭐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 제시문 6과 7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아라. 자, 제시문 6과 7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이거는 영구히 완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미완성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슈베르트가 다시 살아나서 이거를 완성시켜야지 다른 사람이 완성시킬 수가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7번은 영구한 형태의 미완성은 아니죠. 얘는 영구 미완성. 다음에 얘는
예. 뭐 미완성이긴 한데 나중에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왜? 나머지 6문제 누군가가 풀면 될 거니까요. 뭐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문제요.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를 제시문에 유추해서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형태인데 단어로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제시문들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뭐 이제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학문 간의 융합과 통합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뭐 단순하게 제시문 7번만 봤다라고 치면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려는 노력, 즉 연구자가 가져야 될 끈기, 지구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형태의 가치를 대답을 하고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 돼요. 좀 더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고 과학적 개념이 들어간 문제는 다음번에 좀 더 올려놓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중점적 단어가 무엇이 있고 중점적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시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주어져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과 쪽 제시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에 너무 떨지 않고 문제를 갖다 읽어보고 준비를 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